대선 때는 무조건 세력 간 연대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 지난 대선은 이기려고 하는 노력과 전략에 실패했고 종국적으로 김동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지만 김동연의 파괴력은 국민들에게 통합과 단일화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왜신 줄 알겠죠. 그럼 앞으로 대선 때 우리가 통합을 하든 저들이 분열을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저들이 분열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세력과 유승민은 이미 두 후보가 각기 따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뭐 할 게 보이죠? 유승민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우리가 밑자락을 같이 깔아줘야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대선은 그렇게 하면 그래서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거는 분단된 조국에 대한민국에서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세뇌되어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빨갱이 공산당은 또 한 축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호남 지역 사람들을 대체로 빨갱이로 몰아놓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조정을 받는 10에서 15%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적은 우리가 대척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의원 선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죠? 소선거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표만 이겨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는 사람을 찍은 표는 다 죽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찍은 만큼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살아나는 이런 제도가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소선거구는요 한 표로 이겨요. 그래서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돼. 그러니까 국민들 49.99% 죽은 표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표가 죽으니까 분노를 해요. 그래서 소선거구제에서는 극한적인 갈등이 빚어집니다. 맨날 양당이라고 여야가 극한적으로 싸웁니다. 극한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욕하죠. 둘 다 욕하니까 정치권 싸잡아서 욕하니까 정치권 아닌 윤석열 같은 인간들의 대통령이 되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소선거구제에는 극한적인 대립을 가져오고 극한적인 대립 속에서 정치권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정치를 모르는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럼 이제 제도가 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아, 소선거구로 계속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민주당이 약속을 한 게 중대선거구제 약속을 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만날 때도 당대표가 뭘 얘기했냐면 다당제를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양당제 아니에요? 정의당 있지만 다당이라고 볼 수 없지만 2명 3명밖에 안 되니까 다당제를 약속을 했고 또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민주당이 국민들에 대한 약속 세 가지 하면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개헌 이 약속은 여러분들 지켜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민주당은 무슨 약속을 했지?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중대선거구제 약속했고 다당제 약속했고 개헌 약속했고 왜 당대표는 이런 약속을 했을까? 왜 민주당은 이런 약속을 했을까? 중대선거구제하고 다당제는 똑같은 말이고요. 당이 여러 개면 1당이요 150석 이상을 못 가져갑니다. 한 130, 40석밖에 못 가져가요. 그럼 국회에서 5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3당, 4당 소수당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대화가 연대를 하게 되면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없어집니다. 정치권을 그만큼 욕하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윤석열 같은 인간들 안 나옵니다. 이제. 정치권을 잘 이해하고 정말 정치를 정치로 풀 수 있는 정치를 검찰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정치로 풀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윤석열은 비정치적인 인간, 정치를 전혀 모르는 인간. 국회의원들이 대학 교수라고 하면 유치원생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건 중대선거구제, 다당제는
극한적 갈등을 없애고 연대와 통합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개헌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몰려가 있으니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오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역할도 아무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저렇게 윤석열처럼 독주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눠서 국민들이 못하게 하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걸 그런 개헌을 하자가 개헌에 대한 약속입니다. 87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동의하실 거고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65%에서 70% 정도로 높은 찬성률을 보입니다. 왜? 윤석열의 역할이 또 크죠.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 이런 대통령제로는 안 되겠구나. 요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약속한 과제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제 결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과제는 딱 두 개거든. 궁금해하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이재명은 살아날 것인가? 그죠? 아니 이 자리에 말씀은 안 하지만 이낙연 지지자들도 있고요. 이재명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십시오라는 얘기 전 안 해요. 그런데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대선 레이스하는 대선 경선하는 그룹에 이재명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낙연 지지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재명 없는 이낙연이 단독으로 레이스하면 이낙연이 이길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이재명은 그 그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범죄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데 무조건 살리자는 얘기냐? 이게 국힘의 논리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그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과정 너무 일단 큰 과정 두 개입니다. 이재명이 죽느냐 사느냐.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고민을 합니다. 선진국 맞아요. 그전에는 5년을 어떻게 버티지 이랬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5년을 어떻게 버티지가 아니라 저놈 시기를 어떻게 끌어내지?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사에서 엄청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국민의 결단은 쟤를 어떻게 끌어내리지? 아니 5년을 어떻게 버티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혁명적인 의식을 하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끌어내리지 그러면 숫자 속에서도 그러면 야 좀 신소리 하지 말고 그냥 쳐 드셔요. 근데 지금은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끌어내리지? 이러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저거 4년 6개월 동안 보다 우리 화병 걸려고 다 뒤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과제는 정확히 해주세요. 이재명은 사느냐 죽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내려오게 하지? 근데 사람이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 대해서 해답을 듣기 위해서 저를 부른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 대선 때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들으시면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 하나 있고요. 성남FC가 있고요. 그 다음 대장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기존의 검찰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만 걸려도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그 검찰 집단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조국을 죽여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조국을 죽여놓으니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의 저들의 논리는요 이렇게 보여요. 추정한다 그래야 돼요. 이재명을 죽이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를 쓰고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이는 길은 세 가지예요.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두 번째가 성남FC. 세 번째가 대장동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좀 법률적으로 복잡한 것 같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들으면 간단해요. 무척 간단합니다. 선거법 위반에는요, 이거예요. 나 그 산업부인가요? 어디로부터 협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산업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느꼈다. 압박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김문기 모른다. 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법으로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은 직업, 경력, 재산 뭐 등등 이렇게 그 7가지인가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 없습니다. 국민들이요,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니까 무조건 기소해 보고, 기소하면 국민들은 기소와 구속도 구분 못하고요, 구형과 선고도 구분 못하고요, 일단 계속 언론에서 조중동과 문화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에서 나팔을 불어버리면 유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지정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 47%가 이재명 문제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37% 아니라 그래요. 왜? 계속 언론에서 압수수색했다, 기소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국민들이 뭐 사법고시 봅니까? 누가 그 밑줄 치고 봐요, 그 기사를. 그런데 선거법으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죄 근거의 대상조차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검찰은 저렇게 뻔히 무죄가 나올 걸 왜 기소를 했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고.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짓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거법이요? 선거법 제일 위험합니다. 그거 되면 이제 출마도 못하고요, 우리 당은 480억에 가까운 500억에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당원 지금 1,000원 내는 거 10,000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10,000원 내는 분은 100,000원 내야 돼요. 이게 선거법은 유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남FC는요, 제3자 뇌물죄 아니에요. 부산 그 광고 유치 이런 등등 기업 유치 이런 거 하려고 시장이 뛰면서 그건 박수 쳐줄 일이거든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표창을 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너가 두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의원에게 이제 도지사 한번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그 의원이 그래요. 아니, 이제 도지사 안 할랍니다. 이번 이 정부가 이재명 성남FC를 거는 걸 보면 단체장은 뭐를 걸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면 그 삼성도 만나고 현대도 만나고 기아도 만나고 SK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기 인천에 이렇게 큰 땅이 있으니 이쪽에 오시면 땅값도 좀 싸게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를 지금 저들의 논리되면 제3자 뇌물죄입니다. 지사 아무도 못합니다 이제는. 그럼 이해가 되죠. 성남FC는 정상적으로 성남시장의 활동 영역을 자기들만의 논리를 갖다 건 거예요. 이거 유죄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이죠. 대장동은 김용과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자,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나요?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건 유동규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물적 증거가 없으니 기사를 보면 이런 해괴방치한 기사 나와요. 유동규의 동거인이, 동거하는 여자가 유동규가 돈을 전달한 가방이라며 보여준 걸 본 기억이 있다. 이게 진술이에요. 돈을 쌌던 종이를 발견했다. 이게 진술입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게 입증이 돼도, 그럼 받은 김용과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요 한 200년쯤 지나면 갈 거예요. 재판부는요, 촛불 시민이 많이 모이잖아요. 50만 넘고 100만이 넘잖아요. 절대 윤석열 뜻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행동 지침이 나온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오늘 같은 주말에 19일날 국민 총궐기 때 좀 번거로워도 시청 앞 시위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누가 보고 있다? 판사들이 보고 있다. 판사들은 여론통에 무척 민감합니다. 설사 내가 못 가면 그날 생방송되고 있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야 되겠다. 유튜브 조회수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한명숙 진술 하나 갖고 2년 반을 때렸고 이런 상황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역사 소설이거든요.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노틀담의 꼽추를 쓴 그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워터로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의 질서는 정신적 질서인데 물리적 질서와 똑같아서 신의 힘이 개입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워터로 전쟁에서 무조건 프랑스 군대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반전이 되면서 패전을 하던 영국군이 이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럴 때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신의 힘이 개입됐다. 왜? 이유 없는 전쟁을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를 잃은 자식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역사와 정신세계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의 생명을 잃은 부모들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질서, 우주라고 하는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써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빅토르 위고가 세계적인 천재 아닙니까? 4살 때부터 글을 썼대는 우주의 질서를 깨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태원에서 이유 없이 죽어간 그들 부모의 피 끓는 울음이 이렇게 무도한 정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정권, 안전 불감증의 정권을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우주의 질서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 천인공노할 천공이 얘기하는 그런 역사적 우주의 질서가 아니라 정신세계의 질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우주를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재명은 죽는가? 아, 판사들이 바뀌고 있었네. 지 마음대로 못 가겠네. 검찰 뜻대로 재판이 못 가겠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내린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인간을 끌어내릴까? 여러분, 끌어내리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퇴진. 퇴진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퇴진할까요? 아니요. 퇴진 믿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촛불 집회 나오면 퇴진 얘기하잖아요. 왜? 국민들에게 저 인간의 저 정권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중에 또 탄핵 얘기를 해요. 여러분 탄핵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죠. 탄핵에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요청서를 썼더니 181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어요. 그럼 200명이 필요하거든요, 국회에서. 그 19명만 있으면 돼요. 19명. 국힘에서 19명이 우리하고 함께 뜻을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19명이 아니라 42명이 같이 합니다. 42명이 누구냐면요. 원내대표 선거 때 주호영을 찍지 않고 이영호, 비주류, 반윤을 찍은 이영호를 찍은 의원들이 42명입니다. 이분들이 다 중진이에요. 이분들은 다 윤석열 치하에서 공천 못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뭔가 그림이 좀 접근이 되고 있죠? 네.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끌어내릴지. 자, 그런데 퇴진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는데 민주당이 약속한 3가지 과제가 있었죠.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마지막에 뭐였었죠? 개헌. 개헌이었죠. 아, 여러분, 개헌은요 7공화국을 시작하는 겁니다. 7공화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7공화국을 시작하게 되면 6공화국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6공화국하고 7공화국 같이 합니까? 대통령이 2명이 돼요? 7공화국이 시작되는 순간, 개헌이 되는 순간 지금의 정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느닷없는 얘기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7개헌이 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끝입니다. 합법적인 길이에요. 그럼 이제 개헌은 어떻게 되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200명이 동의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몇 명 있었다 그랬죠? 181명 확보했어요. 19명만 있으면 됩니다. 19명인데 42명이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개헌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안 돼요. 42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명 필요한데 42명이 있어요. 이용을 찍을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분들이 공천을 못 받기 때문에 본인들은 국회의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 이상이 중대선거구제에 찬성을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유승민이 어떻게 할까요? 이준석이 어떻게 할까요? 국힘을 나와서 당을 만들. 당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민주당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로 할 테이니 너희들은 개헌에 동의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빨리 끝내고 싶거든. 우리는 중대선거구제 민주당이 169명이어서 중대선거구제 찬성을 해서 너희들이 영남과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터이니 3당과 4당이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요 2명에서 5명을 뽑습니다. 선거가 커지는 거죠. 미추홀구는 동구 미추홀구 을은 한 명이지만 갑과 섞이고 또 다른 지역하고 섞이면 이 지역에서 3명 내지 4명, 4명 내지 5명 뽑는 선거구제가 만들어집니다. 선거 글쎄요, 우리 민주당에도 반대하는 사람 나와요. 예, 맞습니다. 고모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모님이 너무 정치를 잘하셔서 진도를 많이 뺐어요. 자,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은 찬성합니다. 누가 반대할까요? 초선 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왜? 지금 소선거구제라고 하면 다음에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힘이 저렇게 똥보로 계속 차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구가 넓어지면 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노원 같은 경우는 갑을병이거든요. 이게 묶여서 3개가 되면 그 중에 인지도가 안 좋은 중앙정치를 하지 않고 지역에 가서 골목정치만 했던 분들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단 말이에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의 요체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동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숟가락 갖고 와서 밥 얻어먹는 정치하지 말고 중앙에서 정책을 하고 중앙에서 정책을 갖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 실력이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부를 거고 이런 정치하라라고 국민들이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60, 70명 되는데 반대해요, 그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야, 이번에 중대선거구 찬성하고 그럼 우리는 찬성해서 쟤들에게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떡을 주고 그럼 쟤들의 개헌에 동의해서 윤석열 임기가 2년 만에 끝나는데 여러분 국민 투표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같이 합시다. 그럼 그날로 윤석열 임기 끝이에요. 1년 반만 참으면 됩니다.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너는 윤석열 임기 단축을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야죠. 누가? 여러분들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적 명령인데 윤석열의 임기를 끝내자고 하는 명령인데 어떻게 반대하죠? 반대하면 이건 수박이 아니라 썩은 수박이 되는 거죠. 물어내죠. 반대 못합니다. 물어내죠. 그래서 이제는 큰 과제가 생겼는데 이재명 살까 죽을까? 재판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어떻게 더 바꾸냐?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행동으로 나가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이러면서 재판은 재판대로 부딪히고 있고, 그럼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이미 정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당내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당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선거구제와 개헌을 동시 추구했고 밀고 나서 윤석열 임기를 끝내는 카드로, 그리고 개헌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헌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공약이 이거예요. 4년 중임제 하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자. 그럼 대통령 권한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지금 국무위원들, 장관들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동의안이 없어도, 청문회 보고서가 없어도 다 임명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장관 임명 국회 동의제를 하면 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장관 임명할 수 없어요. 그럼 대통령 권한이 견제받기 시작하죠. 누구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서. 이게 개헌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개헌은요, 더 진보적인 내용, 더 국민 친화적인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놓으면 됩니다. 다만 2024년 4월 10일 그때 하자. 그 전에 200명 동의받아 국회 통과시키고, 그럼 그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통과되면 그로부터 60일, 90일 뒤에 윤석열의 임기는 끝입니다.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결심하면 지킨다. 그리고 죄 있는 건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거지로 갖다가 가두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윤석열을 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면서 벽 뽑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87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40년이 넘어서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개헌의 부칙을 보니 전임 정부가 끝난다는 내용이 있네. 아, 윤석열은 이렇게 쉽게 물러나니?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누가 결심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윤석열의 임기 단축을 너는 원치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헌법 질서를 원치 않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렇게 정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정도 견제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너는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수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 수박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끌어내리는 이 길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은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 세력과 세력이 연대해야 된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와 개헌이다. 그 다음 이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에게 더 씌워진 이 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우리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촛불행동에 참여하자. 그리고 윤석열은 퇴진도 안 하고 탄핵도 할 수 없는데 아주 합법적인 국민적 요구인 70%가 찬성이라고 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임기는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그래서 개헌은 탄핵과 퇴진의 중간 형태입니다. 윤석열에게도 어찌 보면 살살 꼬시겠죠. 명예로운 퇴진이야. 검찰총장 할 때보다 재미없지 않았냐? 그건 너는 평생 임기를 2년짜리만 해보지 않았냐? 검찰총장도 2년, 대통령도 사실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2년짜리였었다.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설득,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허무맹랑한 재판에 대한 압박과 힘을 보여주는 것, 모두 다 당원의 힘이 있다. 당원들이 어떨 때 절실하게 요구하고 절실하게 함께할 때